아내에게 남자를 소개한 남편.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파멸을 부르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절망적인 사랑이 어떻게 가정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결혼 7년 차 부부 민수와 정은.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민수가 내린 선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부 마이너스 행복했던 부부의 그림자. 저희 부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없었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시선이 무거워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언제 아기 소식 들려줄래? 라는 질문에 정은이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며느리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정은이의 친정어머니도 우리 딸이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셨어요. 정은이는 그런 시선들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미안해, 여자로서 역할을 못해서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며 괜찮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은이가 먼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검사실에서 나온 의사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정자증이십니다. 자연적인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정은이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이미 제 표정으로 모든 걸 알아차렸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고 정은이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따뜻한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은이를 엄마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점점 저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2부 마이너스 충격적인 제안. 의사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자기증, 입양, 시험관 시술 등. 하지만 현실적인 벽들이 너무 높았어요. 비용도 문제였고 성공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자기증은 익명의 누군가의 정자를 사용하는 거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은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면? 처음에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정은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던 정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은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정은아, 다른 남자와 단 하루만 보내줘. 그럼 우리도 가정을 완성할 수 있어. 정은이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정신이 나간 거야? 정은이는 소리쳤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건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난 널 사랑하지만 내가 엄마 되는 걸 꼭 보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야. 정은이는 계속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배신이야.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게.
그리고 단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정은이는 제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계속 간절히 부탁했어요. 결국 정은이가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그리고 이후에는 절대 만나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3부 낯선 만남의 시작. 적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창 중 한 명인 도현이 떠올랐어요. 도현은 제 대학 후배로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미혼이었고 성격도 신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도현에게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직접 만나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술집에서 도현과 마주 앉아 한참을 침묵했어요. 형,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도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한 잔의 소주를 마시고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무정자증, 정은이의 고통,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까지. 도현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 정말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나도 미친 것 같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참의 침묵 후 도현이 말했습니다. 형,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할 문제예요. 형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어. 난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거든. 도현은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형을 위해서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은이에게 도현을 소개하는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도현은 정중하고 따뜻한 태도로 정은이를 대했어요. 형수님, 저도 이런 상황이 어색하지만 형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은이는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었지만 도현의 진실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이가 말했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데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저는 정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야. 후회하지 않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후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부 금지된 하룻밤.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집을 비우기로 했어요. 정은이와 도현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을 나서면서 정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를 위한 일이야. 정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정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 호텔에서 밤을 보내며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집에 있을 정은이와 도현을 상상했어요. 질투와 후회,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수백 번 자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은이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도현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정은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묘한 동요가 섞여 있었죠. 어땠어?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생했어라고만 말했어요. 정은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정은이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런 정은이를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며칠 후 도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은 괜찮으세요? 저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괜찮다, 고마웠다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정은이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은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다른 감정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새로운 생명의 시작. 2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은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을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정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도연의 아이죠. 하지만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원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임신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전해드렸을 때 모두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보는구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정은이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제야 진짜 여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정은이가 무심코 한 말 때문이었어요. 임신 3개월 차에 초음파를 보러 갔을 때 정은이가 아기 눈매가 도연 씨를 닮은 것 같네라고 중얼거린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은이가 도연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정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배가 부를수록 웃음도 많아졌어요. 아기용품을 사러 다닐 때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정은이를 보며 묘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이 아이는 정은이와 도연의 아이입니다. 제 DNA는 전혀 섞여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원한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정은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가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효자 태어난다며 축하해 주셨지만 저만 알고 있는 진실은 점점 저를 짓눌렀습니다. 6부 마이너스 흔들리는 가정.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분만실에서 나온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귀여운 아이였지만 동시에 낯선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도연이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은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성애가 폭발한 거죠. 아이를 보는 눈빛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밤새 수유를 하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더 예뻐라고 말하는 정은이를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도연이었습니다. 아이 출산 소식을 들은 도연이 축하한다며 찾아왔어요.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형, 축하드려요. 형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아이를 보는 눈빛이 범상치 않았어요. 그냥 후배가 형의 아이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혈육을 보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정은이도 도연이 왔을 때 묘하게 동요하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눈매가 특히. 도연이 말을 흐렸지만 저는 그 뒤의 말을 알 수 있었어요. 나를 닮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정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은아, 너 혹시 도연을 생각해? 무슨 말이야? 당신이 한 일 잊었어? 정은이는 당황하며 답했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은이의 핸드폰에서 도연의 문자를 봤어요. 아이 잘 크고 있어요? 가끔 안부가 궁금합니다. 정은이의 답장 잘 크고 있어요. 고마워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저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정은이가 도현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둘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의심의 늪에 빠졌습니다. 정은이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였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것, 아이를 보며 미소 짓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7부 마이너스 폭로와 붕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질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저는 정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넌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 넌 아직도 그 남자를 생각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이잖아. 정은이도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원했어. 하지만 내가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간 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당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정은이와 도연의 문자 기록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대부분 아이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지만 제게는 은밀한 소통으로 보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추석 때 양가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누구 닮았나? 라고 하실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피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말해버렸어요. 제 무정자증, 도현과의 약속, 그리고 아이의 진짜 아버지까지.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할 뻔했고 정은이의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소리쳤어요. 정은이는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이잖아. 정은이가 절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온 가족 앞에서 우리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그날 정은이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은 참을 수 없어. 뒤돌아서는 정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도현이 찾아왔습니다.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이 친정에 가셨다던데.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정은이 마음을 뺏어간 거야. 저는 도연에게 화를 냈지만 도연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형, 저는 형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형수님도 저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지금 형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형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8부 마이너스 파멸의 끝. 정은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는 홀로 텅 빈 집에 남았어요. 아이 장난감들, 기저귀, 젖병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회사도 나가지 않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정은이에게 그런 일을 강요했을까? 정은이의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은이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해.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은이가 짐을 가지러 왔어요.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어요. 정은아,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 사과해서 뭐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정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아이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와. 안 돼요. 더 이상은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지기 위한 도구로 봤을 뿐이에요. 정은이가 떠난 후 저는 정은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도현의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고마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정은이와 도연 사이에는 정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상황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고 그 과정에서 애정이 싹트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사랑도 가정도 결국 무너질 운명이었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은이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양육권은 정은이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도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형,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형수님과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바라던 가정의 완성은 이루어졌지만 그 가정에서 저는 제외된 채로 말이에요. 지금 저는 홀로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정은이와 아이, 그리고 도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 행복할 거예요. 진짜 가족 같을 겁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지만 말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이어야 했는데 저는 정은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애초에 그런 제안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이가 없어도 둘이서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후회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남자의 잘못된 사랑이 불러온 파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욕심과 집착은 사랑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